배가 막 기우는 8시 30분 전후로 해서 충분히 약 한 5분 사이에 한 2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지금 통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너무 안타깝고 감정이 벅차서 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후에 TV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충분히 보셨을 텐데 그때부터 그 배가 침몰하고 우리 언론에서 보기엔 약 한 2시간 반 정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반 정도 대피하라는 명령만 있었으면 충분히 구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들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같은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도착한 게 9시 40분경이니까 피난 유도에 30분가량 실제로는 1시간이 경과해버린 후입니다만 크게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피난 유도나 승무원이 객실로 가서 승객들을 유도하는데 설령 30분 정도 걸렸다 치더라도 9시 30분 이상 걸렸다 해도 충분히 200명 이상의 승객이 선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안경비대, 일본의 해상보안청, 그리고 해난구조에 뛰어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승객을 밖으로 유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9시 40분의 단계에서라도 해양경찰이 선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그 이전이라면 선원들이 선내를 걸어다니면서 승객들을 유도하는 일 또한 가능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가 모두 같은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복이 일어난 후로부터 30분, 40분, 1시간 경비정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에 승무원들이 마땅히 해야만 했던 일을 해서 승객들을 제대로 유도했다. 그렇다면 다리가 골절돼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틈새에 끼어서 커다란 물건 밑에 깔린 승객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다 구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데 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피난 유도를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건 승무원들인데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왜 승객들을 가둬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정말로 승무원들이 자기 자신만 살자고 그렇게 한 것으로 요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일입니다. 경비정에 옮겨 탈 때 승객들을 유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언가 의도적으로 보험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명령으로 승객들을 가두어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바로 세월호에 옮겨 타서 선내로 가는 것이 무서웠다고 할지라도 선실문을 열고 큰 소리로 고함만 쳤어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상당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대. 해양경찰이 금방 말했어. 이런 상황이었다면 순식간에 배 안에서 고등학생들이 서로 연락해서 단숨에 모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 밖에서 확성기 마이크를 통해 해양경찰이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페리에 타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만 페리에 타고 있으면 배 밖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마이크를 통해 확성기를 통해 외쳐도 배 안에서 더욱이 문을 닫고 있었다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해양경찰의 마이크 소리를 듣고 나온 승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승무원들은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양경찰도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모든 행동이 때를 놓치고 때마침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배 밖으로 나온 100수십 명의 승객들만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어선이나 어업감시 모터보트를 타고 있던 분들에 의해 운 좋게 구조됐던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승객은 들어갈 수 없지만 선교의 조타실 밑에는 아마도 승무원들의 방이 있었을 겁니다. 곧바로 조타실에 올라갈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타실 밑부분에서 승무원들의 방을 통해서 선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됩니다. 1등 항해사가 핸드폰을 가지러 한 번 돌아온 때가 9시 45분에서 46분경이라고 들었는데 경비정이 도착한 시간이니까요. 예를 들어 1등 항해사가 큰 소리로 승객 여러분, 배 밖의 갑판으로 모두 피난하세요. 배 안에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의 지근거리까지 갔는데도 자기 핸드폰만 가지고 나가 해양경찰 경비정에 옮겨 타고 말았습니다. 구명동의도 입지 않고서요. 본인은 아직 이 배가 바로 가라앉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 승객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커다란 이유가 없는 한 마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객들이 배 안에 있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비정에 옮겨 탄 순간 회사에 핸드폰으로 연락하죠. 전체 사건을 보면 해경이 대응하는 태도에 너무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추정이 대단히 충격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해경의 대응을 보게 되면 너무 이상한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반 민간 잠수사들의 접근을 막았고 그 다음에 해군 특수부대가 구조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위에 있는 선박들이 와서 도와주라고 순환 구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순환 구호 명령, 인명을 구조하는 순환 구호 명령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군한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것도 군한 명령도 그 선박 회사, 그 다음 선박 회사의 모기업, 그 다음에 여기 배 인양으로 들어온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 이런 데만 군한 명령을 내려서 해경의 행태를 보면 인명을 구조하려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없지 않았었냐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국 사정을 저는 잘 이해하진 못하고 있지만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있고 배가 더 이상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다. 배 경사가 점점 심해져서 전복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등 겨우 20초 정도의 사고 상태에 대한 연락을 배 안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어떤 사태에 처해 있는지를 연락만으로도 모두 파악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어선에서 가까이에 있는 지방 공공단체에 동원할 수 있는 배부터 일본 국내에 있는 모든 배에 협력을 의뢰합니다. 사고 지역 근처를 항해 중인 내항선, 외항선 모두에게 해상보안청의 명령으로 국제법에 근거한 해난 구조 협력이 필요합니다. 는 것을 단 5분 안에 연락합니다. 동시에 해상보안청의 장관 그리고 한국이라면 대통령이겠죠. 내각 총리 대신에게 사고에 관한 정보가 이미 전달돼 있습니다. 이 사고는 해상보안청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참사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간을 세월호 사건에 맞춰보면 9시 30분까지는 연락이 가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4월 16일 9시 30분까지는 내각 총리 대신이 이 사고를 알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그럼 만약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거의 다 구조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そうですね。前提として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복된 8시 40분부터 적어도 프로인 해상보안청의 직원이라면 선내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 이전 정도까지 충분히 1시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초의 충격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깔려버린 승객들은 제일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자신의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승객들은 9시 30분을 전후한 시각에는 거의 다 배 밖의 갑판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 안에 갇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승객들도 해상보안청의 군안 직원, 전문가가 아마도 짊어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미 사망한 승객이나 중상을 입은 승객이라 해도 1시간 내에 제거하고 치울 수 없는 물건 같은 쓰러진 것에 밑에 깔려버린 승객들은 매우 안타깝지만 구조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승객들은 그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거의 전원 구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자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목숨은 거의 전원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인데요. 가족들이 사고가 난 16일서부터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배에다가 공기 주입을 해줘라. 근데 이것은 가족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해경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해경 매뉴얼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것은 공기 주입하고 대형 크레인으로 더 이상 침몰하는 것을 막으면서 공기 주입을 하게 되면 배가 떠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가족들은 요청을 했는데 공기 주입은 18일에 3일이 지난 이틀이 지난 18일이나 돼서야 비로소 공기 주입했다고 정부는 발표했고 크레인은 55시간이 지난 18일 날 와서 결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25일 날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과연 공기를 주입했다고 한다면 배가 저렇게 빨리 침몰했을까? 공기 주입이나 이런 구조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크레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선체를 바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크레인이 한 대 도착했을 때에도 아직 아주 조금이나마 배 선수는 수면의 바다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을 것은 배 선수 부분을 재빨리 크레인에 붙여서 선체가 그 이상 가라앉지 않는 상태, 적어도 배 선수 그 자체를 잠기지 않도록 잡아두었더라면 그것만으로도 그 후에 사체 수습이나 생존자 수색에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배 선미는 이미 해저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죠. 어찌됐든 배가 가라앉아 버린 것이 작업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라앉지 않게 할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18일에 산소를 주입했다는데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8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도 다이버가 선내에 들어가는데 매우 애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자신들의 다이버 생명줄을 먼저 선내 창문을 깨고 선내에 집어넣는 것만 해도 매우 힘들었다고, 더욱이 선내의 깊숙한 곳에 다이버가 옮겨 다니는 길을 안내해주는 로프를 설치해 가는 데에도 보도에 따르면 매우 애를 먹었다고, 그 후에 간신히 사체 수습이 진척됐다고 했습니다. 이 일들은 4월 20 며칠의 일이었습니다. 18일의 시점에서 와이어 한 줄, 다이버의 생명줄 설치도 그렇게 어렵사리 그때부터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선내 수압에 견디며 공기를 보낼 수 있는 호수라면 아마도 대단히 두꺼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다이버 한 명이 간단하게 선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선내에 공기를 보내기 위해 좋은 곳은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호수의 앞부분을 창문 쪽으로 넣었다고 해도 공기가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선내의 중앙 깊은 곳까지 호수를 가져가지 않으면 선내에 공기가 차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16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17, 18일에 선내 해양경찰이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공기 주입했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실제로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ええ、その理由 네, 그 이유는요. 16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18일 이틀 후에 겨우 선내에 공기를 넣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예를 들면 당연히 해양경찰의 배 위나 어딘가에 상당히 커다란 공기를 보내는 압축기, 즉 꽤 규모가 큰 컴프레서가 없으면 그 정도 수압에 견딜 만한 공기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중에서 공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다이버 한 사람에게 공기를 보내는 호스는 영상 속에서도 비추어졌지만 이 정도로 가늘더군요. 그 정도의 굵기로는 한 사람분의 공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고 굵은 호스거나 몇 개씩 계속해서 선내로 끌어넣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공기를 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내에 공기를 주입했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선내에 깊숙한 곳까지 공급돼서 세월호의 에어포켓에 공기가 들어갔다거나 선체를 뜨게 하는 부력이 될 만큼의 공기가 주입됐다 이렇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다이버가 사체 수습을 위해서 일주일 후, 2주일 후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이버들이 했던 말은 에어포켓은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에어포켓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주입했다던 공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주입하지 않았었을지도 모를 뿐더러 또 주입은 했지만 주입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수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비록 추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추론에서부터 과학적 분석까지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국 이래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라고 묻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일본은 재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교수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매우 끔찍한 사고가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만큼 정치나 행정, 관료의 잘못이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런 중대한 사고, 예를 들어서 1985년 일본 항공의 전보 제트기가 고장을 일으켰었는데요. 고장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운행하는 바람에 50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일본이 취했던 행동은 정치 관료의 잘못에 정확한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추궁만으로는 또다시 몇 년, 몇십 년 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돼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든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합니다. 일본이 반드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완전히 이론적인 원인 검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본에서는 제가 실시한 실험을 일본의 보도기관 전부가 사용하고 있고 또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일본에 적어도 2곳 이상의 연구기관이 이미 세월호 사고가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이론적 기술적인 실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사고의 이론적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해 나간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안전을 대단히 중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실은 전후 50년 이상이 걸려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일본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든지 관료가 자기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됐으며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도 많았고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몇십 년이나 걸려서 이제 겨우 국민이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됐지만 돌이켜보면 일본 또한 정말로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한국은 비록 지금은 대단히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한일 간에 비록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난 사고와 그다음에 해양 방제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가장 슬픈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조될 수 있었던 젊은 생명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고등학생들입니다. 수백 명입니다. 적절한 대처로 구조될 수 있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중에는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가치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필사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유일한 이유는 이 보물과도 같은 젊은 생명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서 이번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일본도 한국도 과학기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봉주의 전국구 일본 동경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해난구조 최고의 전문가 와타나베 유다카 교수님을 모시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혹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기도 싫고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돈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끔찍한 말씀에서부터 만약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을 구했을 것이다 하는 부끄러운 얘기에서부터 그리고 5분, 30분, 1시간 내에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했다는 말씀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와타나베 교수님의 눈물과 그리고 우리 통역 선생님의 눈물 때문에 인터뷰가 잠깐 지금 멈춰졌습니다. 아직도 10명이 넘는 아이들 실종자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묻었습니다. 아니 가족들의 가슴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슴에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흘리신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러 나오는 눈물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번에조차도 또다시 국민을 속이거나 피해가려고 하면 이제 이러한 대형 참사 앞에
우리 가슴에 묻은 이 아이들을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